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하는 이유는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둘 중 하나는 틀린 건데. 그거는 뭐 좀 더 그리고 뭔가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김범도입니다. KDI 대학원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진우 기자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떨 것인가 좀 고민해봤다면 이제 양적 완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이 시험에 들다. 파월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유화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다. 중앙은행은 발작 없는 신용 축소라는 극히 어려운 임무에 당면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중에 그 케네스 로거프라는 분, IMF에서도 일도 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인 분인데 이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자기가 일시적으로라도 물가 상승률을 4%에서 6% 목표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정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2020년에 2019년보다 부도가 적었던 것도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상승했고 이거는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앞으로도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현재 매달 1,200억 달러씩 미국 국채를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국채 800억 달러, 주택 대출 관련 채권이 400억 달러. 앞으로 이런 매입 규모를 좀 줄이고 경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게 경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돈도 많이 풀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그 재정에서 엄청난 또 지출을 하고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5.4% 상승했고 이제 이것이 이제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도 이제 의견은 이제 이렇게 그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기가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공급망이 이제 아직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지금과 같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중고차 가격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전체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 정도는 중고차 가격의 인상으로 또 호텔이라든가 여행 관련 물가 상승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제 떠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목표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물가 안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최대한의 고용을 달성하는 게 되겠는데요. 그 실업률을 보면은 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작년 4월에 14.8%까지 올라갔다가 6월 달에 5.9%로 낮아지긴 했는데요. 2002년 2월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 그때 비해서 숫자로 얘기하면 실업자 수가 약 700만 명이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 입장은 이렇게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실업률은 아직 이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변수가 더 생긴 거는 델타 그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더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거나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게 기본적인 미국 중앙은행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오르는 거는 경제가 활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 인상은 이제 감내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진우 기자에게 또
프리랜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있는 사람들은. 네. 저도 지켜야 할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럽다. 근데 그러니까. 3%는 뭐 와. 최고의 직장이죠. 또 손에 잡히는 경제야말로 어찌 보면 MBC 대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비정규직입니다. 이진우 기자가 볼 때는 뭐 우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금 이제 그 이진숙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 금리 인상 경로 내지는 이 테이퍼링의 경로와 시점이 어디쯤일 거냐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이제 인덱스들 중에 한두 개를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의미가 있고 강하고 지속될 것 같으면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질 것이고 미국 연준의 주장대로 일시적인 것 같으면 한참 남은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는 것이 인플레 때문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이라는 좀 모호합니다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또 자산 가격 불균형 그런 걸 좀 잡아보려는 의도라는 것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할 정도로 금리 인상 경로와 시점과 거기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좀 다르죠. 다른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이야기 나오고 또 이제 두 형님들 또 이제 또 그런 상황 나오고 하니 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말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란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주제 같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물가가 올랐으나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 때문이다. 미국은 차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나라인데 차를 사려고 하니까 새 차는 안 나온다고 하지. 그럼 뭐 중고차라도 얼른 사야지. 당연한 그런 결과라서 이게 뭐 언제까지 그러겠니?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저는 꽤 설득력 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그냥 물가 상승이고 중고차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렌트비를 올릴 거고 렌트비가 올랐으니까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연쇄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어디서 끝나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도 몸에 열 나는 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3일씩 4일씩 나는 걸 질병이라고 하고 가끔씩 이제 열받아서 열이 나는 건 그냥 열이 난다고 하고 화가 난다고 표현하듯이 인플레도 그걸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나타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뭔가 심상찮은 것도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GDP 갭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GDP 갭.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우리가 지출이나 이런 게 이제 소득이 증가되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느냐. 특히 이제 재정 지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라든가 그 법안이라든가 이런 그 데서 지출을 워낙 많이 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그래서, 많이 네. 풀었는데 그 돈이 각자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가면 그게 물가를 올릴 것이다. 소비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존에 그 수요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지 재화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는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시적이고 아직 그렇게 염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어떤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지만은 온라인 같은 것을 해서 물건은 충분히 그중에 사왔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식사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건데 사람이 밥을 뭐 하루에 뭐 여러 번 먹냐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그렇게 아주 단기간에 급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확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물론 돈이 많이 풀렸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지만은 그게 아직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을 가기에는 좀 더 봐야 된다. 실업이 또 아직 많이 있는 걸 봤을 때 그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도 그런 의견에 좀 동조하시는 것 저도 같아요. 그런 의견에 느낌이? 예,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뭔가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것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그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했는데 대체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도 지금 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뭐 채권 시장도 이렇게 금리가 아직 낮은 상황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중앙은행의 논리가 아직은 먹히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하는 이유는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양극화, 자산에 네. 따른 양극화 벌어지는 거 이거 내버려두면 이거 되게 경제에도 큰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고민을 왜 미국 중앙은행은 안 합니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산 양극화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데 중점을 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다른 데 가서 이런 질문하면 일단 좋은 질문이라고 네.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우리 뭐 좋은 질문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는 보니까 이 정도 질문은 보통 그냥 나오나 보네.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 지금 낮게 유지하겠다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의 금리 올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았을 때 일자리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특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그 부작용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먼저 책임져야 될 부분이냐 최우선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를 올렸을 때 네. 저소득 계층이 피해와 고통을 입을까 봐. 경제가 살아나는데 방해가 될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논리가 네. 즉 우리는 비판을 할 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더니 어려운 사람들 직업 생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로지 그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자산 가격만 올리더라. 그게 이제 미국 네. 중앙은행이 이제 동일하지 않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해서는 예, 틀린 논리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돈이 풀리고 이러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는 뭐 거기에는 이제 부작용일 수 있으나. 이 부작용은 뭐 인정을 하지만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풀고 이렇게 재정을 하는 것이 경제가 이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나치게 빨리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렸다. 그게 경제 회복에 어떤 저해 요인을 작용을 했다. 이런 그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를 올려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미국 중앙은행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네.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시키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이 더 타격을 입고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니까 경제 이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회복하는데 그 속도가 줄어들 테니까요. 마틴 울프가 통화 정책이 꼭그 솔루션은 아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이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제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부의 재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BIS 국제결제은행 통계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뭐 했던 부의 불평등의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러면 통화 정책이 주로 그거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야.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재정과 재정이나 아까 우리 뭐 얘기했듯이 주택이 저기 나면 주택 공급의 어떤 그렇게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중앙은행은 예. 금리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저소득층한테 도움될 수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다. 일단 그게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의 그런 네, 입장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확실하지 않고 일시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를 이렇게 저기 했을 때 근데 자산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고 주가 오르고 부동산가 오르더라도 그거는 뭐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네. 그러면 똑같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자산 격차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고 더 문제가 생길 텐데 심지어 미국은 제로 금리인 상황인데 우리는 그조차도 아닌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금융 불균형 내지는 자산 격차라면 미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둘 중 하나는 틀린 건데 그거는 뭐 좀 더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제 사실은 근데 용기를 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게 용이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좀 흔들려도 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뭐 디폴트가 나거나 자본이 이렇게 막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거든요.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를 낮춰도 그래도 뭐 크게 이렇게 예.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이제 예.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은 뭐 사실 크지 않은데 기축통화 특히 달러 같은 그런 저기를 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이 된다든가 아니면 금리가 너무 낮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자본 유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다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를 올리는데도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나라들에 있어서는 지금 물가 인상이라는 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그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미 금리 인상을 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어떤 상황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이진우 기자가 나왔으니까 한국은행이 필요 이상의 뭐 책임을 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금융 불안정이라든지 사회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시점 아닌가요? 어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제 사견으로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정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마틴 울프의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냐? 줄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금리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이제 저소득층에게도 부가 가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건 잘 안 간다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찔러주는 방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소득이 늘어날 텐데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인 거예요. 그 돈 찔러주면 그 돈으로 뭐 사겠습니까? 대기업 혹은 우수한 기업이 만든 제품, 서비스 사는 데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정부가 찔러주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그 돈이 한 쿠션 더 먹는다 뿐이지 결국은 점점 더 1위 기업들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 주주들이 돈을 벌고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세상에 있는 통화량, 돈의 양이 일정하다면 그걸 계속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통화량은 점점 늘어나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 찔러주는 거면 정부가 그 돈 뭘로 찔러주겠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찔러주면 사실상 돈을 찍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찍어서 넣어주면 그 돈 1등 기업으로 가면 점점 더 양극화는 결국은 벌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양극화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면 과거에는 각 마을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는 대부분 비슷했는데 이제는 넘버원 기업 하나가 다 만들어가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 덕분에 상당히 좋은 물건들을 우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왔지만 그 결과로서 그 한 기업으로만 계속 돈이 쏠리는 이런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 야, 그럼 우리는 가난한 것도 문제고 양극화도 문제잖아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우리는 양극화의 대가로 과거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가리마를 좀 탑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참 어려운 목소리죠. 우리 그린벨트를 훼손할 것인가 주택을 지을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야 환경은 환경대로 지키고 주택도 공급해야지 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것처럼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지 양극화는 양극화대로 해결하고 소득은 소득대로 높여다오 뭐 이렇게 되면 아니 세상에 그게 다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관여하는 게 답도 아니지만 헛소리를 하는 김에 한마디 더 하면 그래서 세상의 돈은 매우 소수들에게만 계속 집중될 것이고 그 소수는 그 갖고 있는 돈을 어딘가에는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운용을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도 한계가 있고 다 그럼 조금이라도 금리 더 준다는 데는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아지면 단 0.1%라도 금리를 준다고 하면 빌려줄 거라고요. 그 돈 갖다가 투자를 해서 쓰려고 하기는 어렵고 예전 같으면 야, 나도 휴대폰 좀 만들어 볼까? 뭐 애플 휴대폰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히 그런 생각하면 죽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 애플에 던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의 수요라고 하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저금리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거라서 해결될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저금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끄덕거려지고 그 원인과 이 결과가 맞물리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말 이진수 교수님께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 그 이제 어떤 거냐는 부분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소득이 많은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1000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은 뭐 10을 갖고 있다. 10으로서는 생활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체제에서는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00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500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500으로는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 뭐 이런 체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체제가 훨씬 더 양극화는 더 돼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사회다. 이랬을 때 과연 양극화가 적은 게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 양극화는 더 돼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두 번째 사회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그런 중점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더 중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를 막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두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유동성을 가져가려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뭐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분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하는 주장이 돼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금리나 이제 유동성 축소를 얘기하는데, 경기가 회복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을 것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시기는 좀 아직 그래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봐요. 한번 얘기하니까 말하기 편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미국 저는 이진우 기자의 그런 양극화 극복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감하고, 마틴 울프 같은 경우도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마틴 울프 얘기도 저희 양극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보통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택을 이렇게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주택을 많이 짓자, 통화 정책으로만은 안 된다.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도록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어렵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더 하고요. 정부가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된다. 저희가 사실 이거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자꾸 소개를 넘어서서 어떤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험을 예를 들면은 보험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처리하려고 그럴 때 너무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서 전체적으로 어떤 풀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위험에 대처하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 대처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의 풀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듭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이군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미국 대공황 시절에 루스벨트가 재정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서 뭐 대공황을 잘 극복했지만, 지금은 통화 정책만으로도 또 안 되는 뭐 경제 구조 개혁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다각도가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하고 경제가 더욱더 밀접해지는, 경제적인 어떤 이해하고 안목 이런 것들, 이제 정치가 좀 더 밀접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 느껴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진우 기자가 좀 마지막에 이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가 맞아요.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세상의 휴대폰을 삼성전자와 애플이 만들다가 결국은 한쪽이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휴대폰을 다 삼성전자가 만든다고 치면, 그때 상황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숫자와 한 20년쯤 전에 그때 휴대폰 업계에서 고용되어 있는 숫자를 생각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휴대폰을 쓰게 되겠으나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그 동네에선 사라졌을 거라고요. 점점 더 뭔가가 제품은 좋아지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일자리들이 그때그때 계속 생겨나서 붙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본인의 일자리가 성격이 자꾸 바뀔 수 있고 그때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KDI 이진수 교수님은 적응하셨잖아요, 이제. 적응하셨잖아요. 그런가요? 김범석 아나운서께서도 적응하는 중인 겁니다. 전 세계 이제 이 유튜브 세상에서 MBC가 얼마나 MBC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 그렇다면 그렇죠. 같이 고민하고 경쟁도 하겠으나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다른 직업으로 갈아탈 수 있는 탄력성 이거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얼마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는 그쪽에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이슈 중에 도수 있는 안경을 인터넷에서 팔아도 되냐 아니면 계속 안경점에서 사는 게 맞냐 이거는 100분 토론해도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인터넷에서 사는 게 좋지만 기존의 안경점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꼭 기득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경점 연습 안 했는데 이게 뭔가 보호되는 줄 알고 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런 게 이제 소급 적용이라서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쪽 인더스트리는 잘 안 나오는 문제는 생기지만 여기서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이쪽 인더스트리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해줘야 그렇죠. 여기서 자꾸 일자리도 또 생기고 대항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야, 이 규제라는 건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 계속 그러다 이제 뒤로 넘기게 된다고요. 이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항상 정부의 부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꺼내 들고 규제를 줄여주고 집중을 해줘야지. 이걸 지켜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 안 생기는 걸 지원하려고 하면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죠? 이진우 기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우리 3프로가 좀 전문성과 실전 위주의 그런 도움을 드린다면 저희는 기본기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로서 좋은 경쟁과 긴장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좀 하게 해주세요.